프랑스 궁정을 뒤흔든 여자. 몇 년 뒤 그녀는 단두대 앞에서 형장의 이슬이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잔 뒤바리입니다. 잔은 1743년 프랑스 북동부에서 한 재봉사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친부가 수도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이주한 잔은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전전했습니다. 거리에서 값싼 장신구를 팔기도 했고 미용사의 조수로 일하거나 모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죠. 당시 그려진 초상화 속 잔은 풍성한 곱슬머리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눈부신 미모의 여성으로 묘사되는데요. 그런 그녀의 외모 덕에 장바티스트 뒤바리의 눈에 띄어 잔은 그의 정부가 됩니다. 그는 그녀를 낭주 양이라 부르며 정재계 고위층과의 만남을 주선했고 잔은 파리에서 유명한 고급 창부로 떠올랐습니다. 잔은 곧 파리 사교계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귀족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정부 강요부터 왕실 신하들까지 그녀의 고객 명단은 화려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인물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원수 리슐리의 공작이었습니다. 그러던 1768년 그녀는 슈아제엘 공작의 손에 이끌려 베르사유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루이 15세와 마주치죠. 잔을 처음 본 순간 국왕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외모, 말투, 분위기, 모든 것이 루이 15세를 사로잡았고 곧 그녀는 왕의 침실에 자주 드나드는 여인이 됩니다. 1769년 루이 15세는 잔을 공식 정부로 들이게 됩니다. 이 자리는 한때 마담 퐁파두르가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1764년에 세상을 떠난 이후 한동안 공석이었죠. 하지만 공식 정부 타이틀을 갖기엔 잔의 신분은 미천했기 때문에 루이 15세는 그녀를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마련된 결혼 상대가 바로 과거 그녀의 후견인이었던 장바티스트 뒤바리의 동생 기욤 뒤바리였습니다. 이 결혼식에는 심지어 허위 출생증명서까지 동원됐는데요. 잔의 나이를 3살 어리게 조작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귀족 가문 출신으로 그녀를 꾸며낸 것이었죠. 그녀가 베르사유 궁에 공식적으로 들어서자 궁정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마담 퐁파두르는 귀족 출신은 아니었지만 지적이고 정치적 감각이 있었던 반면 잔 뒤바리는 매춘부 출신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고 비천한 출신에 대한 편견은 그녀를 향한 노골적인 멸시로 이어졌습니다. 스탠리 루미스의 전기 뒤바리에 따르면 잔의 하루는 아침 9시 그녀의 하인 자모르가 가져다주는 진한 초콜릿 한 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입을 드레스와 보석을 고른 뒤 미용사가 머리를 손질했고 그 후에는 디자이너, 보석상, 화가 등 파리 최고의 상인들이 그녀의 방을 드나들며 가장 값비싼 물건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곧 이 사치스러운 삶에 완전히 익숙해졌고 이로 인해 국고에 점점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잔은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온화하고 마음씨 좋은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루세느 백작 부부가 막대한 빚으로 쫓겨나고 백작 부인이 처형 위기에 놓이자 잔은 무릎을 꿇고 국왕에게 용서를 간청했고 사산된 아이의 출산 사실을 숨긴 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은 젊은 여성을 위해 잔이 직접 대법관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의 목숨을 구했죠. 잔은 궁정에서 친구도 사귀었지만 적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집요한 적수는 바로 그라몽 공작 부인 베아트릭스였습니다. 베아트릭스는 과거 퐁파두르 후작 부인의 자리를 탐내며 왕의 공식 정부가 되기 위해 애썼지만 끝내 실패한 인물이었죠. 그래서 잔이 그 자리에 오르자 그녀는 처음부터 질투와 적개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베아트릭스는 자신의 오빠 슈아제엘 공작과 함께 잔을 궁정에서 몰아내기 위해 모략을 꾸미고 심지어 잔과 국왕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잔의 궁정 내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자 강력한 실권자였던 슈아제엘 공작은 점차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죠. 당시 7년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유럽의 세력 균형이 바뀌었고 슈아제엘은 프랑스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영국에 대한 보복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770년 크리스마스 이브, 잔은 슈아제엘의 군사 계획을 국왕에게 폭로했습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원했던 루이 15세는 크게 분노했고 슈아제엘을 장관직에서 해임하고 궁정에서 추방해버립니다. 이처럼 궁정 내의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은 전임자 퐁파두르 부인처럼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이나 외교보다는 화려한 드레스, 보석, 연애에 더 큰 관심을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 15세는 그녀를 국정회의에까지 동석시킬 만큼 절대적인 총애를 보냈습니다. 잔 뒤바리와 같은 시기 프랑스에는 또 한 명의 전설적인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잔과 마리 앙투아네트의 관계는 처음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을 지지하던 슈아제의 공작을 후원하고 있었기에 정치적으로도 뒤바리와는 맞설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죠.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정 예법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까지 뒤바리에게 일절말을 걸지 않았고 그 침묵은 곧 공공연한 무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국왕과 대사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1772년 새해 첫날 열린 무도회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지못해 처음으로 잔에게 말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대답을 하든 말든 그저 형식만 갖춘 철저하게 냉소적인 한마디였죠. 1772년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보석상에 주문합니다. 무려 200만 리브르, 프랑스 역사상 가장 비싼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왕은 목걸이가 완성되기 전 천연두로 사망하고 목걸이는 미완으로 남게 되죠. 이후 이 목걸이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사칭한 한 사기꾼에 의해 로왕 추기경이 토가 구입하게 되고 마리 앙투아네트가 몰래 이 목걸이를 산 것이다라는 소문이 퍼집니다. 왕비는 결백했지만 이미 대중은 그녀를 사치의 상징으로 낙인 찍었고 이 사건은 훗날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루이 15세는 점점 죽음과 회개를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처럼 잔의 방을 찾는 일도 줄어들었고 그녀와의 약속을 하나둘씩 빼먹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천연두에 걸려 쓰러졌고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1774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위는 그의 손자인 루이 16세에게 넘어갔고 마리 앙투아네트는 잔 뒤바리를 수녀원으로 유배시킵니다. 잔은 그곳에서 조용히 살다가 루이 15세가 그녀에게 하사한 루베시엔 성으로 돌아오지만 혁명의 소용돌이는 그녀를 피해가지 않았죠. 1793년 그녀는 망명 귀족을 도운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하인 자모르가 그녀를 공안위원회에 고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그녀는 숨겨둔 보석의 위치를 말하며 목숨을 구하려 했지만 결국 단두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한때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했던 여인의 처참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